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한인사회 추방 공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 사우나의 합동 단속반이 급습해 한인 직원 여러 명에게 법원 출두 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경찰과 소방국, 보건국 요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최근 한인 운영 사우나를 급습했습니다. 이날 단속에서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일을 한 직원 대여섯 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에게는 법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됐습니다. 한 조선족 남성은 단속을 피해 지붕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은 인근의 다른 마사지 업체에도 이어지면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직장과 가정집에 이어 사우나와 스파 등 불법 체류자 체포를 위한 단속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추방 공포는 한인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전에는 합법적인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라이센스 없이 일하다 적발될 경우라도 중범죄가 아니면 대부분 보석금을 내고 마무리됐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LA와 뉴욕 등 미 전역에서 전개한 불법 체류자 체포 급습 작전에는 한인 3명을 포함해 400명 가까운 이민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앞으로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가벼운 범죄여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NBC 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켈리 장관은 추방 대상 범죄 유형의 범위에 대해 해석과 단속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기준대로라면 한 차례 적발로는 추방 사유가 되지 않고 여러 차례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방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켈리 장관은 과거와 달라진 추방 대상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음주운전을 꼽았습니다. 켈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주요 부처에서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도 추방될 수 있다면 그 외 그동안 심각하지 않게 여겨졌던 범죄에 대해서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민자 사회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켈리 장관은 단순 불법 체류자는 일정 기간 후 되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립국자 단속 강화 정책이 실행되면서 실제 미립국 시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서류 미비 이민자 체포 건수는 2배로 뛰었습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드림 액트 법안이 올해도 좌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난항 끝에 어렵게 통과된 2017 회계년도 예산안에 드림 액트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5일 드림 액트 법안이 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주의회에 입안된 드림 액트 법안은 올해에도 주 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7년 연속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주 하원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예산안 협상 막판까지 드림 액트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국 주 상원의 거센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단 2표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호세 페랄타 뉴욕주 상원의원과 프란시스코 모야 주 하원의원이 재상정했지만 역시 40만 뉴욕주 서류 미비 학생들의 바람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 상정된 드림 액트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 기금을 조성해 불법 체류자 신분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내 사립대학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불법 체류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70대 한인 목사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며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좌석 배정까지 마쳤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탑승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베닌 신 목사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목사는 지난해 6월 6일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를 방문하기 위해 라거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 댈러스 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타던 중 탑승구 직원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목사는 당시 정상적으로 탑승권을 구입한 데다 이미 좌석 배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 시트 다 배정을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게이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은 빼놓고 뒤에 있는 그 화이트 미국 사람들만 먼저 다 보내주고 안 태워준 거예요. 이제 발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재숙 변호사는 이 사건도 오버부킹으로 인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하지만 좌석 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탑승을 거절당하고 대체 항공편을 받았지만 이 또한 2차례나 탑승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 목사는 상당한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다음 날에야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았습니다. 특히 그 동양인이라는 그 타겟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것은 당연히 인종차별적인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고. 신 목사는 탑승 거절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그에 따른 징벌적 피해 보상까지 총 6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탑승객 강제 하차 사건 여파로 미국 항공사들이 잇따라 차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바꾸고 강제 하차 보상 금액을 최고 $10,000까지 올리는 등 뒷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14일 델타 항공은 오버부킹 시 승객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대 $9,950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은 미국 법과 국제 규정에 의해 관례적으로 오버부킹을 하고 있으며 예약 인원보다 실제 탑승객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차할 승객을 선별한 뒤 이들에게 다음 항공편 좌석을 마련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보상 금액은 최고 $1,350입니다. 델타항공은 탑승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수 있는 보상 금액도 현재 $8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승객 강제 하차와 폭력 등으로 무리를 빚은 유나이티드 항공도 사내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장과 승무원 등 운항 요원이 승객으로 탑승할 경우 항공기 출발 전까지 탑승 의사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출발 1시간 전 좌석을 예약해야 합니다. 한편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등 한국 국적 항공사들도 오버부킹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예약 변동 사항을 재차 확인해 사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기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오바마 케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수익이 개선돼 보험업계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플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케어 지우기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2018 오바마 케어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자들의 신청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됐으며 임신과 이사 등 특별한 경우 가입하는 특별 가입 기한도 현행보다 더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에게 주는 재량권은 확대됐으며 보험사들의 수익도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 가입 기간을 선택해 치료받은 뒤 곧바로 보험을 해지하는 행위를 제재해달라는 보험사의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젊은 층을 위한 낮은 금액의 플랜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으며 주정부에 더욱 많은 감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플랜 가입자들에게 12개월까지 미납 보험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의 의료보험 의무 가입을 폐지하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일명 트럼프 케어를 제시했지만 결국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8년 플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LA에 이어서 뉴욕도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 업체 엘로힘 EPF USA사가 뉴욕의 미동부 지부를 개설하고 뉴욕 뉴저지 일원 노래방을 대상으로 저작권료 징수에 나섰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 노래방 업소에 저작권 이슈가 대두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욕의 미동부 지부를 개설한 엘로힘 EPF는 14일 음악 저작권법을 적용해 저작권료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료는 노래방 룸 개수에 따라 월 $500에서 $1,000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엘로힘은 먼저 업주들에게 저작권료 징수 고지 서한을 발송하고 서한을 받은 뒤에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지난 2013년 LA에서 저작권료 징수로 노래방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총 $120만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한국 음원의 저작권료 자체가 생소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미국서 노래방 운영 시 공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공연 사용료를 알고 있더라도 미국에서의 지급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저작권료 분쟁은 노래방 기기가 없는 업소에서 트는 음악에도 적용돼 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2018 학년도 대입 공통지원서가 일부 개편됩니다. 고교 4년간의 전체 수강 과목과 성적을 모두 기재할 수 있게 됐고 공공 컴퓨터에서도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약 700개 대학이 사용하는 온라인 입학 지원 양식 커먼 앱이 올 가을 학기부터 변경됩니다. 12학년 수강 과목만 기재하고 성적 기재는 선택 사항이었던 대입 공통 지원서가 올 가을부터는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교 4년간의 전체 수강 과목과 성적을 모두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문서를 업로드하는 구글 드라이브 인테그레이션 시스템도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연결이 쉽지 않은 일부 학생을 위해 공공 컴퓨터에서도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착안했습니다. 또한 공통지원서는 스페인어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통지원서를 이용한 300만 명가량의 피드백이 이번 개편에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 가을부터 4년 만에 에세이 주제가 변경됐습니다.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며 기존 주제 중 2개의 내용이 바뀌고 새 주제 2개가 추가되면서 지원자의 특성과 인성, 본인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보강했습니다. 이번 대입 공통지원서 변경은 일부 지원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등을 점검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최근 LA 카운티 내 이민자 수를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최소 7만 5천여 명이 LA를 떠났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1%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LA 이탈 현상은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주의 주 요인은 LA 내 소득 대비 높은 렌트비와 주택 구입, 유지 비용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문제로 인한 급격한 이탈 현상은 앞으로 LA시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를 떠난 사람들은 인랜드 엠파이어로 가장 많이 이주했으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컨 카운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 지역의 일부 우체국이 주민들의 세금 보고를 위해 영업시간을 연장합니다. 연방우체국 USPS는 세금 보고가 오는 18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일부 우체국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USPS는 LA 지역의 메인 오피스와 산타에나 지역의 산타에나 윈도우 SVCS에서 화요일 자정까지 또 산타 클라리타 지역의 캐스타익에서 화요일 밤 9시까지 연장 영업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장 운영되는 곳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5일과 16일 시카고 전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최소 33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에는 10대 3명도 포함됐습니다. 밤 18시간 동안 경찰에 신고된 총격 사건만 최소 24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평화의 행진을 벌인 뒤 하루 만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16일 오전 2시 30분쯤 한 가정집에서는 총성 20발이 울렸고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14일부터 모든 제외공관에서 영문으로 된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외국민이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한국 내 거주 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 우편 등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해외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경찰청과 함께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는 약 4만 건에 달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활동 중인 한인 3명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구겐하임 펠로십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존 사이먼 구겐하임 메모리얼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구겐하임 펠로십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순수미술 부문의 바이런 김 씨와 이지은 씨, 예일대의 오희 교수는 수학 부문 펠로로 뽑혔습니다. 구겐하임 재단은 올해 173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연구와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비영리 기관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가 오는 24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퀸즈 아시안 플라자 3층 강의실에서 최태양 변호사를 초청해 메디케이드 초과 재산 해결책을 주제로 하는 무료 법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재산이 메디케이드 제한 금액을 초과해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시니어 치매 환자, 뇌졸중 환자, 장기 질환자의 경우 메디케이드를 합법적으로 수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흐린 날씨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으며 계속 흐리겠습니다. 금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소나기가 내린 뒤 오후 늦게 차차 개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